자,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신문 일면은 뭐 어떤 소식 있나요? 오늘은 흥미로운 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일면을 기준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한 줄로 일면을 요약하면 반도체 전쟁이 뒤덮었다. 반도체 전쟁이 뒤덮었다. 네. 조선동아 한국중앙일보가 관련 소식을 다루고 있는데요. 조선일보는 일본과 대만 반도체 동맹 그리고 동아중앙한국일보는 미국의 반도체 패권 선언에 주목했습니다. 이 외에도 신문들이 일면에서 주로 다루는 소식은 민주당 공천파동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렸다. 이런 소식들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 김민아 평론가님 주무시는 거 아니죠? 오늘 눈이 좀 풀렸는데. 눈을 뜨고 잔다. 네, 전 눈 감고 잡니다. 예.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잔잔하셔가지고. 잔잔. 네. 저는 보통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 말투 저 배우고 싶어요. 어떤 말투요? 아니, 약간 좀 심드렁하게 잔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템포 죽이고 난 다음에 약간 뭔가 웃겨야 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걸 배울 일일까요, 이걸? 네. 위원장님한테 지금 혼난 것 같은 기분이 또 제가 잘 하겠습니다. 예. 좀 나를 왜 가르침을 주시고. 방금 전에 우리 얘기할 때 일면 나갔나요? 아직 나갔나요? 안 나갔습니다. 아직 일면 안 한번 나갔어요? 살펴보죠. 일면 한번 예. 쭉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반도체 전쟁이 뒤덮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일 반도체 속도전, 잃어버린 30년 지웠다. 잃어버린 30년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지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속도전을 내기 시작하면서 일본이 지금 주가 니케이 지수나 이런 것들이 거의 사상 최고치를 찍은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일면에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신문으로 가볼까요? 자, 동아일보 역시 마찬가지죠. 인텔의 1.8나노 연말 양산을 선언했다. 그리고 이 선언하면서 삼성과 TSMC에 선전포고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우리가 삼성도 앞서가겠다. TSMC도 앞서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좀 위기감이 들 수 있는 소식이죠. 예. 그 다음에요. 중앙일보. TJ 동맹 이어 팀 아메리카. 팀 아메리카는 미국 반도체 퍼스트,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너 몰리는 한국 파운드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들을 담은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준비된 신문이 있나요? 예, 한국일보. 지금 일면 머릿 기사는 의사 문제니까요. 그 바로 밑에 삼성전자 제치겠다. 이게 제목에 그냥 딱 나오잖아요. 예. 인텔 발 파운드리 전쟁 이렇게 기사를 뽑았습니다. 아니 우선 제가 궁금한 게요. 오늘자로 이렇게 반도체 소식이 일면을 다 뒤덮은 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기자들 모아놓고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풀어간 거고요. 예. 일본은 내일 구마모토현 한 작은 마을 기쿠요마시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요. 거기에 일본 내 첫 TSMC 공장이 준공식을 여기서 갖게 됩니다. 그 소식이 일본 외신을 통해서 알려졌을 거예요. 근데 이 소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도 담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이 일종의 이제 그 반도체 면에서 1980년대 전 세계 1등이었었잖아요. 모든 전자산업이 마찬가지였지만 그 이후에 잃어버린 30년 얘기하는 것처럼 점점점 쇠퇴기를 걸어왔잖아요. 결국 일본이 한국하고 대만한테 반도체 1등 다 내주고 전자산업도 쇠퇴기로 들어간 상황이었는데 다시 공장을 설립하는 걸 계기로 해서 일본이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공장이 그래서 반도체 부활을 상징하는 공장이다. 일본 언론들이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거에 힘입어서 일본 증시가 또 그 반도체 산업 호황 기대감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사를 쭉 보면은 제가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이 소식에 더 많은 좀 힘을 실은 게 조선중화동항인데 보수 언론들이 이 케이스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조선중화동항도 결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동아랑 중앙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하면 우리는 삼성전자잖아요. 근데 그 소위 말하는 반도체도 이제 파운드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칩을 설계하는 게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파운드리는 이제 많이 찍어내는 게 파운드리고 이런 큰 두 개가 있다고 하면 파운드리라는 부분에서 TSMC가 전 세계 1등인 것이고 삼성전자가 그래도 2등 아니야? 이런 게 있는데
지금 TSMC가 1등인데 그 1등인 TSMC를 일본이 구마모토현에다가 공장을 유치하면서 원래 이제 삼성전자가 좀 유치할 수 있는 고객이 될 수도 있는 일본의 그런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TSMC하고 더 가까워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서 삼성전자는 고객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거는 그러면 TSMC와 삼성전자의 격차는 더 늘어나겠네. 그걸 좀 우려하는 시선들이 일단은 보수론에 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인텔 얘기했는데 인텔은 뭐냐면 인텔이 뭘 하겠다라는 거냐면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인텔은 이제 그런 거 안 했거든요. 인텔은 설계를 하는 이제 집단인데 그런 회사인데 파운드리를 하겠다고 지금 공개를 하고 그걸 인텔이라는 회사 차원에서 지금 우리는 파운드리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미국이 다 주고 가야 된다. 설계서부터 시작해서 생산, 패키징까지 다 해야 된다고 하는 정부 관계자, 진화 러먼도 사무장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까지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막 하는 거대 행사를 열었어요. 여기에 샘 알트먼, 이 오픈 AI 뭡니까 직함이 뭐 이 대장이죠 어쨌든. 네, 거긴 직함이 복잡하니까 제가 두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오픈 AI 두목이 와가지고 저희가 7조 정도 펀딩해가지고 이 AI 개발을 위해서 칩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가 완전히 미국의 어떤 기업들로 수직 계열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인텔이 공개한 자기들의 어떤 그 투자를 받는 계획에 더불어서 생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컴퓨터 조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CPU나 이런 거 보면은 몇 나노로 생산했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어떤 그 클럭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5나노냐 뭐 3나노냐 이런 거 따지거든요. 근데 지금 인텔이 올해 말부터 1.8나노미터급 주문형 반도체를 양산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황인데 이 스케줄이 지금 삼성전자나 TSMC가 예정하고 있는 스케줄보다 빨라요. 이게. 그리고 이 스케줄만 발표하면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 스케줄에 대해서 그럼 그거 저희가 주문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고객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똑같은 미국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합니다. 라고 지금 또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업계에서 보기에는 인텔이 갑자기 파운드리를 한다고 이 사업에 좀 뛰어들었을 때 반도체 산업에서는 수율이 중요한데 수율이라는 건 뭐냐면 칩을 막 찍어냈을 때 그래도 불량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소화돼야 이게 좀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이윤이.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불량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일단 MS가 사준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불량률이 많이 나면은 고객사들이 불안해서 그걸 거래를 안 할 텐데 MS가 사준다라고 하면 인텔이 굉장히 백이 좋아졌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하고 인텔의 격차 뒤에 있을 텐데 인텔이 아무래도 줄어들겠네. 그러면 1등하고의 격차는 커지고 삼성전자 뒤에 쫓아오는 인텔하고의 격차는 줄어들겠으니 삼성이 위기겠네. 이게 사실은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 사설까지 보면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이게 뭔가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고 더 많은 뭔가 배려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결이 좀 다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김성환 평론가 위원장님이 너는 이렇게 말이 기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재밌게 듣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사실 가시방석에 앉은 거 같고. 아니에요. 제가 힘 실어 드릴게요. 파운드리라는 것 자체가 오늘 기사가 저는 좀 어려웠거든요. 컴퓨터도 잘 모르고 저는 전원 켜고 워드 치는 것밖에 몰라요. 평생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파운드리라는 것 자체가 반도체를 위탁받아서 생산하는 업체를 말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인텔이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사주는 업체까지 생겼고 삼성이 위기다. 결국 그런 줄거리라는 거네요. 조선일보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마치 우리가 삼성전자의 삼성전자 밀어주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일보 약간 다른 게 기사를 보면은 중앙일보랑 동아일보는 큰일 났어 뭐 이런 느낌이 딱 나는데 조선일보는 약간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기사 자체는 일본에 이런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사 잘 보시면은 구마모토현의 TSMC 이 공장 짓는 거 보면은 양배추 밭에다가 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 그린벨트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이게 그런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그린벨트에다가 반도체 기업 유치하자는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애매한 얘기인데 아무튼 일본도 열심히 하고 있고 미국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조선일보는 기사는 갖고 가는데 이 의도가 뭐냐가 사설에 드러납니다. 사설 제목이 미일 24시간 365일 공사 반도체 재건 우리는 할 수 있나예요. 24시간 365일 공사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일본 정부가 이 구마모토현에 이 TSMC 공장을 지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24시간을 365일 공사를 했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이 사설에서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는 데다가 자칫 사망 사고라도 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진이 감옥에 가는 나라가 됐다.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19년 2월 털을 잡았지만 아직도 제대로 삽을 뜨지 못했다. 지역 민원, 용수 공급 인허가 등에 발목 잡혀 5차례 이상 착공이 연기됐다. 이런 나라의 미래가 무엇일지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거의 모든 개혁이 저항에 묶이고 있다. 브라보, 브라보. 아니, 아주 훌륭해. 예술의 반도체에서 예술의 거의 경지라고 봅니다. 아니 어, 반도체에서 거의 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가요? 아, 그러니까요. 이건 예술의 브라보. 경지다. 이게 무슨 소리죠? 훌륭해, 훌륭해. 조선일보는 역시 야. 정말 대단하고 다 훌륭한 계획이 신문이에요. 있네요. 이분들은 어? 삼성전자 따위가 지금 문제가 아니다. 그럼 주 52시간 이제 풀어주고 건설 현장에서는 그냥 막 밤샘 노동 계속 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반도체 공장 다 지을 수 있네. 24시간 채찍질을 해서 노예를 만들어 가지고 노동자를 우리도 그게 양배추 밭이 될지 감자밭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린벨트를 다 풀고 아무튼 거기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고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아 그러면 그냥 우리도 그냥 삼성전자에다가 다 그냥 예산 줍시다. 그린벨트에다가 반도체 공장 그냥 지을 수 있게 다 해줍시다 그냥. 돈도 주고. 네. 거기는 그리고 중대 사고 나도 이제 처벌 안 한다 이렇게 해가 유예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돈이 없어서 반도체 공장을 안 짓나? 땅이 없어서 안 짓나?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어제 그린벨트도 얘기했잖아. 그린벨트 안 풀어줘가지고 지역 경제가 안 살아나는 거야? 지금 풀어줘도 지금 못 짓는 공장들이 수두룩이고 풀어줘서 산단 만들어줘도 지금 공장이 안 들어설 판에 경제가 활성화돼야 자연스럽게 투자 의욕이 생기는 거지. 근데 이거 자체가 너무 올드한 시간인 게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일을 해야 반도체 산업이 발전한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놀라워요. 이게 무슨 시간대별로 찍어내는 아니, 무슨 벨트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반도체는 세계 최첨단을 알리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에도 반드시 들어가는 건데 근데 그걸 짓는 공장에 있는 사람들은 24시간 노동해야 돼. 계속 삽질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안 그리고 되지 않나. 또 이 김성한 평론가 위원장님 지적해 주셔야 될 게 예. 사실 이게 분명히 이 정권 초에 막 미일 이런 어떤 그 미일이 정말 사이좋게 지내면은 상호 호혜적으로 모든 게 풀릴 것처럼 했는데 미국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완전히 자기들이 다 반도체를 다 갖고 가서 해먹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올 법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반도체 소식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예. 바로 이제 거기에 있는데요. 지금 주식 투자자들이 속이 막 썩어 들어가. 우리 주가만 안 오르고 있잖아요. 미국하고 일본은 지금 사상 최고치야. 주가만 계속 우위로 올라가고 있어. 뭐 물론 이제 미국에 주식 투자 하신 분들이야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일본 국내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한 73,000원에서 조금 올라가는 거 하다가 다시 또 꼬꾸라지고 제자리야 계속. 그러니까 9만 원대 산 사람들은 지금 속이 타들어가서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왜 이러냐고. 아니 한국하고 미국 동맹이라고 미국 반도체 공급 공급망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에 가가지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가가지고 LG도 그렇고 미국에 현지에 가서 투자했냐고. 근데 그 투자할 거 그러면 우리나라도 투자하면 됐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투자하면 되잖아. 왜 미국에 가서 투자하냐고. 거기다가 공장 지어주고 그다음에 거기 가서 이제 예를 들면 공장을 지어주면 지금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칩스법이라고 반도체 기업이 보조금 주는 거 그다음에 보조금을 주는 거에 더해가지고 중국의 예를 들면 이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규제의 폭은 어느 정도로 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밀고 당기고 하고 있잖아요. 예. 칩스법에 의해서 보조금 주는 대상이 지금 그런 거 어디냐 지금 인텔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 맥락에서는 우리는 뭐 남는 게 지금 없는 거예요. 거기다 공장 지어주고 일자리 만들어줬는데 그러게요. 바이든은 지금 재선이 되는 건지 아닌지도 지금 모르겠고 예, 대통령께서 되면은 그렇게 외교를 하셨는데 그렇죠. 노래까지 불렀잖아요. 영어로. 그렇죠. 바이든한테 다 걸기하고 미국에 다 걸기하고 다 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 되게 생기고 도대체 가져온 게 뭡니까? 그러니까 열받게 지금 네. 그러니까 도하이브도 사설에서 썼어요. 기사에도 TSMC 쫓기 바쁜 삼성, 인텔 추격까지 뿌리쳐야. 이 기사 제목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기사 제목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설로도 6년 안에 삼성 잡는다. 원조 반도체 제국 인텔의 선전포고. 그러면서 우리도 바짝 긴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설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텔은 미 정부로부터 13조 원대 보조금을 받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투자에 대한 보조금 규모 등이 불투명한 상태다. 국내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도 경쟁국 대비 높은 법인세율, 최저한세 등으로 효과가 미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투자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얼마 보조금 줄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됐어. 그럼 우리 정부는 뭐 하는 거야 대체? 미국 가가지고 돈만 갖다가 쓸어버주고 그렇다고 뭐 안보가 튼튼해져가지고 뭐 한반도가 정세가 안정이 되기를 했어? 오히려 더 불안해졌어. 경제적으로 도대체 우리는 무슨 이득을 얻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미국하고 일본 그리고 대만 사이에 껴가지고 우리가 취한 실리가 뭐가 있냐고. 주가도 안 오르고 말이야. 뭐 많이 사셨어요? 아니 근데? 하나도 안 샀어. 아까 하나도 없어. 삼성전자 얘기하실 때 진심이셨어요. 아니 전 한두도 없는데 느꼈습니다. 그 많은 주식 투자자들 진짜 결백해요. 이것도 의심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다. 저도 하나도 없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저는 주식에 안 맞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가지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진짜 다 분노하고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와, 아니, 정말. 대통령께서 뭘 하시고 계시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할 것 같은데. 주가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가 자체를 부양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경제를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 게. 근데 예. 경제를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고 그러니까. 그러고 맞아. 세금 얘기하고 자꾸 이상한 말씀하고 그다음에 공매도 금융투자 얘기하고 소득세를 뭐 어쩌고 네. 저쩌고 해주니 뭐 감세 얘기만 아유 그런 거 열나라고 하지. 할 뻔했어. 열나라고. 예. 네, 아마 그런 거 하지 말고 경제를 살려주십사 이제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의 관심은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대통령의 관심은 아마 지금 공천에 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기가 권력을 잡는다면 관심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경제가 어떻게 됐든 무슨 돌아다니면서 내가 볼 땐 요즘에 민생 토론회 때마다 막 뭐 해주겠습니다, 맞아요. 뭐 퍼주기 해주겠습니다 하죠. 계속 얘기하는데 아니 총선 끝나고 나면은 내가 볼 때는 싹 얼굴 바꿔가지고 일당 사면 언제 그랬어? 마음 바꿀 거야 아마. 내가 볼 때는 저거 감당 못해. 오죽하면 보수신문에서도 이거 뒷감당 가능하겠냐 이렇게 사설을 쓰잖아요. 이거 다 어떻게 감세하겠다고 얘기한 거, 규제 풀어주겠다고 얘기했던 거 어떻게 뒷감당할 거야.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고. 실력도 없으면서 저기 가가지고 의대부터 가겠다 하지 말고, 아니 의사 정원 증원 풀게, 증원 뭐 2,000명이니 어쩌니 이런 소리 하는데 뭐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그 얘기까지 가버렸는데. 근데 예. 그것만 마지막으로 예. 일본 증시가 버블이 정점이던 1989년 최고 찍고 그 다음에 쫙 내려왔어요. 근데 종전 최고치 38,915엔을 돌파했어요. 사상 최고치 기록했고요. 야. 일본 주식 투자는 많이 못 하시니까 이건 또 약간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겠는데 뭐 AI, 뭐 엔비디아 어제 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20%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엔비디아가 엄청났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9,000선 돌파 마감했고요.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 500 지수는 작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우리는 아마 2,400선에서 못 벗어나고 있죠. 코스피도.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주식 투자 이런 게 생각나야 되는데 예. 난 그래픽 카드 엔비디아 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하려고? 게임하려고? 네. 내 그래픽 카드 엔비디아. 자, 여기서 이제 대통령의 관심사로 넘어가 볼게요. 이 국민의힘의 김연아 의원이 공천 보류가 됐어요. 그러게요. 네. 줬다 뺏었는데 하루 만에. 예. 하루 만에 줬다 뺏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서 저희가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 기존에 사람들이 방송에서 잘 얘기 안 하는 부분이라서 뭐 어떤 힘의 그 역학관계가 안에서 있었는지 아주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김민하 평론가께서 아마 전해주실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그러면 저봐 저렇게 받는다니까 뭘 하면 부족하나마. 네. 아니, 감히 또 우리 평론가 위원장님이 또 하시는 말씀에 시키니까 또 해야죠. 네. 이거 동아일보라는 신문을 보는데 이 공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보도를 한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요 기사를 잘 보니까 왜 그러면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원래는 단수 공천을 줬는데 맞아요. 경기 고양정에 대해서 예. 공관위에서 공관위의 최고위가 비대위가 재검토를 요청하고 제동을 건 그 배경이 뭐냐에 대해서 좀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봤는데 일단 뭐 공식적으로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경선이 아닌 단수 추천의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좀 분명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논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김연아 전 의원이 지난해 1월 달에
이 당협위원장 지내면서 자신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사는 공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초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운영예비 명목으로 돈 봉투를 받는 등의 4천만 원을 보고만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동영상까지 다 공개됐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당 윤리위가 지난해 8월 달에 이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까지 그런 내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그럼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보면 왜 단수공천을 받았느냐가 사실은 좀 의문인 상황이잖아요. 경쟁자도 그렇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걸 왜 받았냐라는 어떻게 받게 됐냐라는 사정이 저 동아일보 기사에 이제 나온 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날 공관위 브리핑에서 김연아 전 의원이죠. 김 전 의원이 검찰 조사 받은 거에 대해서 소명했느냐라는 질문이 나오니까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아닌 이철규 의원이 나서더라.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혐의는 있었지만 입증된 게 없다. 1년 반 전부터 당내에 민원이 제보돼서 여러 차례 조사했고 문제가 될 만한 건 발견되지 않았기에 승리할 수 있는 후보자로 판단해서 포함을 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해설을 하기를 김 전 의원에 대한 당 징계가 이뤄진 시기에 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이철규 의원이 사실상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 문제없음을 보증하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철규 의원을 통화를 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해설하길 당내에서는 한동훈 위원장과 이철규 공관위원의 시각차가 처음 드러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공관위에서 이철규 공관위원을 맡고 있으면서 인재영입위원장을 같이 맡았던 예. 이철규 의원이 김연아 전 의원은 이 공천해도 된다라고 주장해서 공천이 이뤄진 거고 그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건 아니야 라고 해서 지금 뒤집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만 놓고 보면 뭐 사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당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데 이런 식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이거 하나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문이 지금 들어서 다른 기사를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는 거예요. 네, 그건 예. 또 김민하 평가가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철규 공관위원이 찐윤 실세라고 하는 건 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이철규가 공관위를 막 좌지우지하면서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철규 위원장이 그러니까 김연아 이 모든 공천 자료가 심사할 때 다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당원권 정지 3개월이나 받았어. 그리고 당시 수사한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공천원금 받았다는 거 아무리 당내 문제라 하더라도 이철규 공관위원장이 그랬어요. 공관위원이 그랬어요. 이거 심사 끝나고 난 다음에 단수 공천하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 당내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황당했던 게 민주당 그러면 뭐 돈봉투는 당내 문제지 뭐 당내 왜 문제냐? 똑같잖아. 근데도 검찰 수사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매일 비판하잖아. 근데 자기들은 공천원금 받았다고 하는 의심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당내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인식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김연아 전 의원 공천하는데 이철규 공관위원이 그 입김을 행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뒤늦게 그 사실을 하루 뒤에 이제 번복을 했으니까 얘기를 들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민주당도 우리가 지금 비판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도 똑같은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그 보류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당내에서는 공천 파업 게임이 시작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공관위하고 비대위하고 붙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게 그럼 요 스토리로 보면은 그래도 찐윤 이철규 의원이 뭔가 하려고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동을 거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는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는 김연아 전 의원이 사실 근데 친윤이거나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이 친윤의 입장에서 보면 김연아 전 의원을 구제해 주는 거에는 그렇게까지 뭐 영향을 쏟을 필요는 사실 없겠죠. 무슨 맥락이 다른 맥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을 하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다른 사례가 있어서 그래요. 동아일보에 똑같이 또 나온 기사가 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찐윤 이철규 친한 장동혁 비공개 공관위서 경론 제목이 이건데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의원이 사무총장이잖아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뭔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람인가 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방금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이 김연아 의원 공천보류 밑에 찐윤 이철규 네. 친한 장동혁 밑에 있는 공간에서 경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방금 본 기사 밑에 있는 기사인데 예. 이 기사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갖고 싸운 거냐 그러면 뭐 갖고 싸운 거냐면 이 두 사람은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의 측근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단수 공천할지 경선에 붙일지를 놓고 팽팽히 맞붙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론을 벌였다고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철규 의원이 장 의원이 밀어주는 사람이 결국 된다. 여기서 본선에서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지역구 관리를 잘해왔으니까. 그러니까 공천도 장제원 의원이 밀어주는 사람 해야지 더불어민주당한테 의석 뺏기면 어떡할 거냐.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장제원 사무총장이 우리가 공당이다. 대통령을 호가호위한다고 지적받아서 물러난 사람이 추천한 사람을 그냥 받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경선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1시간 반이 넘도록 경론을 벌였고 나머지 공관위원들은 그것을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표결을 통해서 이 김대식 전 처장이 단수 추천하기로 결정이 돼서 결국은 단수 추천이 됐죠. 그럼 누가 이긴 겁니까? 이 결정에서. 이철규가 이긴 거죠. 이철규 그렇죠. 의원이 이긴 거죠. 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뭐죠? 윤핵관이죠. 이전 국면에서 많은 분들이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버림을 받은 게 아닐까? 그리고 또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불출마라고 한 걸 보면 사이가 좀 틀어졌을 수도 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윤핵관 내지는 친윤들은 그리고 그 어떤 그라디에이션이 좀 있겠지만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던 분들은 공천에 있어서 상당한 배려를 받고 있지 않을까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이 이분은 해야 됩니다라고 고집을 부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터치 못하는 겁니다. 지금 구조가. 이거를 볼 수 있는 요 사례인 것이고 결국 여기 이 기사에서도 윤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파워게임의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라는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고 현재까지 공천 방식이 발표되지 않은 현역 의원들 가운데 신윤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그 결과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겉에서 알 수 없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공천은 굉장히 아주 부드럽게 조용하게 잘 진행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물밑에서는 진짜 그 오리인가? 거인가? 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백조 아니에요? 백조인가? 네. 오리도 거기도 다 하긴 할 거예요. 비슷했어요. 예, 근접했습니다, 위원장님. 백조시니까 백조시니까 이제 스스로 얘기하기 어렵고 공천 파열음이 국힘 내부에도 1시간 반의 경론 이런 게 있다. 제가 이제 거위 입장에서 그 안에 파워게임이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고 그 파워게임에서 이 김연아 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긴 것처럼 모양새가 만들어졌지만 그건 애초부터 사실 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거는 검증 과정에서 걸러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걸러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찐윤의 입김 때문에 못 걸러냈다는 거잖아요. 걸러낼 수 있는데 못 걸러냈다고 하는 것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건 뭐 윤핵관, 용핵관 이렇게 얘기하고 찐윤도 얘기하지만 그냥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 그리고 윤핵관들의 의중이 공천에 관철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아, 관철되다가 잡음이 나니까 관철되고 있었다는 게 오히려 드러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철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 김연아 건은 그건 진짜 그 일종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 뭐랄까 이건 아니지. 이거까지는 아니야. 뭐 이 나 정도 검찰 출신이야. 그렇지.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라고 얘기해서 나온 거고 불거져 나온 거고 그 이면에 있는 것은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김대식 그 뭐지 민주평통 사무처장 이 문제 하나가 상징하고 있다. 그렇군요. 저처럼 그냥 평이하게 그냥 한동훈이 뭐 공관위하고 부딪히네 이 정도로 볼 게 아니네요. 아니 뭐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저희가 이제 조금 봤습니다. 더 설명드리면 그렇다는 거고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더 있어서 뭐 그것도 소개해드릴까요? 뭐 말라면 말고 하면 하고. 네. 아 뭐야? 우리 평론가 위원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아니에요. 한국일보에 이 위성정당 얘기가 있어서 그것도 재밌어서 제목이 인요한 스타성 대신 당직자 선택 한동훈 확실한 위성정당 주도권 장악 의지 뭐 제목이 이래요. 근데 요거는 왜 소개해드리냐면 이건 다 어제도 얘기했고 그제도 얘기한 얘기 같은데 근데 속사정 비슷한 얘기를 좀 많이 써놔서 보통은 이런 얘기까지는 신문이 안 쓰는데 이런 얘기 써놔서 이게 재밌어서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민의 미래, 그러니까 위성정당 이름이 국민의 미래지 않습니까? 대표로 거론된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원래 이제 장제원 의원 거론됐었는데 그 얘기는 예를 들면 장제원 의원이 위성정당 대표하면은 어떤 기분이 드세요? 와 그거 완전히 윤심정당이구만. 그렇죠. 비례 순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하겠네. 이렇게 기분이 그렇게 가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제 그건 아니지만 최근까지 언론에 보도된 게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얘기가 있었고 김예지 비대위원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저께인가 조선일보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라고 그랬고 동아일보는 김예지 비대위원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둘 다 틀리게 된 사정에 대해서 썼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가까운 친윤석열계에서는 인요한 전 위원장의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요한 혁신이 활동 당시 보여준 이슈 선점 능력, 대중적 인지도, 호남 출신으로서의 중도 확장성까지 갖췄다라는 점에서 한동훈 위원장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생각이 달랐다. 그래서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한 관계자가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경쟁구도 형성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스스로 관심이 분산될 만한 인요한 위원장을 위성정당 대표로 낙점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은 그래서 2달 가깝게 비대위에서 호흡을 맞춘 김예지 비대위원 카드를 유력하게 고려를 했는데 그러려면은 이분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제명을 해야 됩니다. 그냥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잖아요. 그럼 그렇죠. 안 되니까 예. 제명을 해야 돼서 실제 중앙윤리까지 소집을 했고 했는데 개최 몇 시간을 앞두고 돌연회의가 취소됐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 신문은 이거는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김예지 비대위원이 거부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도 하나의 헌법기관인데 시킨다고 내가 날 제명해 주세요라고 해서 윤리위에서 이걸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맞지 않다라고 본인이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이 신문은 쓰고 있으나 그런 사정일까는 우리가 더 추리 내지는 추론 내지는 상상할 수 있는 여지는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신문은 그렇게 쓰고 있고 결국은 그런 사정 끝에 최선위급 당직자가 위성정당 대표로 내정된 것이다 라는 결론인 거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도 이게 좀 어제 의문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국회의원이 아니고 또는 전직 혁신위원장이 아니고 당직자 출신이 위성정당 대표가 됐을까? 네. 이러한 일종의 힘겨루기 내지는 이 어떤 눈치 작전 내지는 서로 간의 견제 이런 것 속에서 결국은 그렇게 된 거다. 요걸까지 볼 수가 있었다. 이 보도 내용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김혜지 비대위원을 출당시키는 걸 논의하기 위해서 당 윤리위까지 20일 날 열렸대요. 열렸는데 개최를 열리려고 소집까지 했는데 개최 몇 시간 앞두고 돌아온 회의가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따로 뭐 이유도 공지받지 않는 상태에서 회의를 취소했다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방금 전에 그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했던 그런 배경이 거기에 담겨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의 관심을 다 인요한 위원장한테 뺏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 개인기로 지지율도 쌓았고 그랬는데 굉장히 부담스럽고 헐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대안적인 가설을 말씀드리자면 이 기사에는 그렇게 쓰지 않았는데 저만의 뇌피셜 뭐 이런 걸로 가령 이 비례정당 얘기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한선교회 아니잖아요. 아, 예. 가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비례 순번이 있는데 이 국민의 미래에서 해줘야 돼. 근데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가령 대표가 돼서 한선교회 난처럼 인요한의 난 비슷하게 비례 순번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팅을 했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인요한의 난인 것인지 아니면 용산의 난인 것인지 왜냐면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하고 용산하고 뭔가 통하는 거 아니야?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런 사태가 됐을 때 이걸 여기에 대응하기는 껄끄럽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인요한 전 위원장이 와서 그렇게 했을 경우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받기 어려운 것이고. 그다음에 김예지 비대위원이 갔을 경우에 대해서 김예지 비대위원이 이제 이 대표가 됐을 경우에 대해서 요 기사를 잘 보면 또 뭐가 있냐면 김예지 김경률 공동대표 체제를 우려한 측면도 있다. 용산에서. 갑자기 김경률은 왜 나오는 거냐 거기서. 그러니까 결국은 김예지 비대위원이 가서 김예지 비대위원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어떤 이 정치적 정무적 감각을 막 발휘해서 비례 순번을 막 세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정치인은 아니신 거잖아요. 네. 다른 방면에서 좀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직접적인 어떤 그러한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누군가 같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걸 용산이 좀 의심을 해서 요거를 커트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상상할 수 있는 대목이 이 기사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까지 같이 보면은 이게 재밌네요. 결국은 힘과 힘이 부딪히는 가운데 물 밑에서는 계속 아까 그 백조의 다리처럼 계속 싸우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쯤에서 합의하자라고 선을 딱 끈 게 최선인 당직자 선에서 휴전선이 그어진 거다. 아, 그렇구나. 나는 당직자를 한다고 해서 왜? 이렇게 우린 이렇게 작은 사람에도 주목한다 이런 취지인가? 한성교회 난 때문에 그냥 그걸 의식하다가 최대한 그냥 우리 말 잘 들을 사람으로 임명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임명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는 인유한이 괜찮은 것 같은데 친윤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럼 내 인기 다 빼앗기잖아. 관심 빼앗기잖아. 그래서 불편해서 싫었다는 거예요. 예. 김혜지 의원을 하려고 했더니 근데 김혜지 의원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또 김경률이 껴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그건 아닌데 그러면서 태클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도저도 안 되니 최선임 당직자로 그냥 임명하자. 어차피 당직자니까 우리말 잘 들을 사람 아니야? 거기서 타협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들 열심히 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경향신문 신면에 이게 다소 주목받지 못한 기사로도 보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났어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활비 관련한 기자회견을 다뤘습니다. 예, 누가 하는 겁니까? 제가 하는 예. 건가요? 네. 평론가 위원장님 또 시키는 대로 제가 이 기사를 또 감히 소개를 해드리면, 예.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검찰청 민원실의 경력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례가 파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보자가 있어요. 지금 제보자는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9월달에 퇴직한 검찰 공무원인데 지난해 6월 20일 날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를 통해서 검찰총장실, 그러니까 총장실에서 특수활동비 100만 원을 내려 보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제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날 재무 담당자가, 검찰 재무 담당자가 현금 수령일, 금액, 집행 내용 등이 담긴 특활비 영수증 양식도 보내왔다. 그리고 양식 내용에는 대국민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정수행 활동 지원이라고 적혀 있더라.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100만 원을 재력껏 지출하고 영수증에 사인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이미 이게 다 정해져 갖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어떻게 썼느냐. 실제로 다음날 이 우수직원 경력행사에서 지청장으로부터 100만 원 받았고 소속 부서 일부 배분하고 일부는 민원실 회식비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른 그러면 지청의 민원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전국검찰청 민원실. 그렇죠. 다른 민원실에도 이런 방식으로 특활비가 내려갔더라라는 거를 제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3개 시민단체하고 6개 지역 신문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취재를 한 내용이거든요. 이 제보자의 이제 제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 쪽지가 나가고 있죠, 그죠? 네. 예. 저 이제 이모티콘도 있네요. 네. 좋은 직장이에요. 이모티콘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정서적 유대감을 나누고 저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 4층 중회의실로. 예. 네, 우리도 저런 게 있어야 돼요. 서로 이제 감정적으로 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하승수 변호사가 이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기사에 보면은 기밀 수사도 하지 않는 부서에 그것도 특정한 용도가 있어서가 아니고 단순한 경력금 명목으로 특활비 뿌린 거는 명백한 세금 오남용이다. 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혐의다. 그리고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이렇게 뿌렸으면은 오남용된 특활비의 규모가 최소 수천만 원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심각하고 특히 시점이 지난해 6월 달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건 어떤 의미가 있죠? 이미 특활비 문제가 막 시끌시끌하고 이래가지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뭐 옛날에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 있고 그런 거는 다 옛날 얘기고 지금은 정말 엄정하게 기준에 맞춰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할 때란 말이죠. 근데도 이랬다라고 하는 거는 참 큰 문제다라고 하는데 검찰은 뭐라고 해명을 했느냐. 기자회견 직후 입장문을 내고 민원부서는 검찰 수사관이 근무를 하면서 수사 정보 수집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특활비 집행이 가능한 부서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집행한 거고 관련 증빙 자료도 있다. 그래서 악의적으로 근거 없이 허위 주장을 하는 거는 유감스럽다.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특활비 갖고 회식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일단 검찰 내부 고발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검찰은 내부 고발이 거의 없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예. 내가 직접 그 민원실에 있었고 근무했었고 내가 그걸 다 복격한 사람이다. 내가 그리고 회식비 같이 밥 먹지 않았을까 싶은데 같이 밥 먹었던 사람이다. 그 돈 내가 이렇게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의 특활비 논쟁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특활비 사용 뭐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이런 것들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아낸 다음에 추정하는 거잖아요. 역으로 한다던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다 목격했고 받고 내가 썼다. 그리고 내부 고발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정상적인 집행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고 지금 수사관이 있기 때문에 정보 수집 활동에 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회식비로 썼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 밥 먹었다고. 특수활동비는 특수한 수사에 쓰라고 정보활동하는 데 쓰라고 주는 돈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거 지금 정확한 얘기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사예요. 뭐냐면 이거 배임죄거든요.
뭐냐면 특활비라는 것 자체가 꼬리표를 달아서 무슨 수사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 없는 돈에 쓰라고 일부러 맞아요, 특수활동비라고 맞아요. 예. 꼬리표 달지 않고 그냥 통으로 써도 된다라고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꼬리표를 다 달아서 보고를 하게 되면 수사기밀이 뭐 수사하고 있는지 어느 지역을 털고 있는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수사를 위한 예산이에요. 근데 이거를 본인 쌈짓돈처럼 쌈짓돈을 뿌리면 사실은 뭐 그 복지고 직원들 분위기 좋아지죠. 근데 그거 본인 그런 그냥 쌈짓돈처럼 식사비로 뿌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예산을 본인 마음대로 사적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래가지고 시민단체에서 특검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옛날에도 그랬을 거 아니야. 이게 관행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동훈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적법하게 썼다고 주장하고 있잖아. 근데 아닌 걸로도 많은 부분에서 드러나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모르쇠 하면서 자기 쌈짓돈처럼 막 돈 뿌릴 거야. 딱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검에서 전국의 식당을 지금 수사를 했다. 네. 그랬으면 이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럼 전모를 밝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 얘기신가요? 특활비 지출이 정당화될 수 있지 않을까. 전국의 식당에 대한 수사를 지금 비밀 수사를 한 것이다. 비밀로. 그래서 수사의 대상이 식당이라서 네. 식당이라서 다 거기 수사하기 위해서 가서 밥 잠입해서. 먹으면서 수사했다. 네, 그랬으면 이게 말이 뭔 된다. 말인가 했다. 야. 진짜. 그렇군요. 아니 최대한 제가 이 조직을 이해해 보려고 한번 왜 선회를 그랬을까? 해보려고. 네, 왜 그랬을까? 우리도 네. 밥 먹으면 안 될까? 네? 우리도 밥 먹으면 특활비 아니, 좀 우리는 먹어도 드시고요. 되죠. 특활비로 네. 먹는 게 아닌데. 자, 자, 오늘 또 중요한 소식이 하나 더 있죠. 예,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네. 네. 그 반일 중독주의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들이 소속돼 있다고 하는 낙성대 경제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소속돼 있는 박이택 소장이 독립기념관 이사로 임명이 됐다. 그러니까 이래도 됩니까? 독립기념관인데 와. 일제 식민사관에 철저히 쪄들은 예. 그런 책을 쓴 그 연구소란 말이에요. 여기가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그렇고 거기 이영훈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또 쓰기도 했고 서울대 교수도 했었죠. 예. 그걸 조선일보에서 칭송하고 그 사람을 뭐 이런 일들도 하고 있고 또 이승만 추앙 운동을 하는 거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일종의 극우와 보수와 이런 역사관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극우적 역사 사관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핵심 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소장이 다른 것도 아니고 독립기념관 이사로 임명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이사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사회가 파행을 빚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리지도 못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냥 회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석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사회 개최에 앞서서 일부 참석자가 박 소장한테 잠깐 나가라 그러면서 퇴정을 요청했고 예. 박 소장이 동의했다 그래요. 나갔는데 이사들이 박 소장 임명과 관련해서 발언을 그 다음부터 하기 시작했대요. 한 이사가 박 소장의 임명을 문제 삼으며 박 소장이 스스로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하고요. 당연직 이사인 이종창 광복회장이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 이사진이 구성된다면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 이사회 개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이상 진전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사회 그냥 이사직 사퇴하라 이런 식의 취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회장은 자리를 뜬 박 소장을 겨냥해서 관련 인사는 스스로 생각해보고 용퇴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가보훈부 장관께 회의 개최와 이사진 임명 제고를 강력하게 말씀드려 달라. 이런 의견도 밝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한 참석자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종찬 광복회장의 발언에 동의하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합니다. 3, 40분 뒤에 시간이 흐른 뒤에 박 소장이 회의장에 다시 입장해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합당하지 않다.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다라는 의견을 다시 피력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이사회는 이제 이사회 끝나고 언제 열릴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나마 안에서 뭐 이종찬 광복회장을 비롯해서 다른 이사들은 뭐 똑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고 계시네요. 예. 그죠? 아니 이게 지금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국가보훈부에서 임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독립기념관에 대해서 이런 문제 있는 책과 관련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이사로 앉힌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무슨 액션인 거예요? 근데 이 정부는 이해가 안 되는 인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어요. 이게 이런 뉴스를 보면은
이 정부 초반에는 아니 어떻게 이런 인사가 되지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랬나 봐 이렇게 생각하게 돼. 점점 덤덤해지는 거지. 네, 점점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어요 이 정부에. 맞아요. 최근에는 무슨 인재교육원 원장이 열심히 맞아. 유튜브를 만들고 맞아요. 자기가 만들어서 올리고 편집해서 썸네일도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있지를 않나. 그 겸직 허가도 또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유튜버 활동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지를 않나. 지금 이것도 이것도 이해도 안 되지만. 그거는 겸직 허가와 무관하 관계없이 공무원 정치적 중립 그렇죠. 위반이에요. 그렇죠. 그걸 왜 그러고 있으며 그분은 왜 그러고 있으며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인사가 한두 개가 아닌데 여기 보세요. 이종찬 광복회장이라고 하면은 이분의 뭐 이종찬 광복회장도 광복회장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제발 남들이 좀 아니라고 하면 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무슨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분의 아버님이라시라면서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인데 친구 아빠라면서요. 친구 아빠가 하는 얘기라도 좀 들어주세요. 왜 이제 사이 안 좋아. 그, 지난번에 홍범도 장군 그 그렇죠. 총상 철거하는 문제로 갈라섰어. 그때도 말을 안 듣고 이것도 말을 안 듣고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오로지 김건희 여사 말씀만 듣고 그러니 국정 운영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국정 운영을 잘 하려면 남의 말을 잘 듣고 김성한 평론가 말씀도 듣고 맞아, 해야지. 맞아. 잘 들어야 돼. 내 말 잘 들어야 맞다고요? 돼. 그러니까 안 들어요 왜 말을. 근데 우리가 뭐 민주당 공천 얘기는 이전부터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예. 좀 건너뛰긴 했는데요. 국민의힘 공천 얘기 겉으로 드러난 것만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는 거 오늘 말씀드린 거잖아요. 예. 얼마나 치열하게 윤심이 작동하고 있고 그걸 일정 부분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견제를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견제를 상당 부분 못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이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해요. 겉으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국민의힘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민주당은 엉망진창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국민의힘은 현역 컷오프 한 명도 없어.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정치 불신을 야기한 양당 문제, 정치인들 문제 비판하면서 국회의원 정수 30명 줄이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 세비 너무 많이 줄이니까 국민들 중위 수준에다가 맞추자고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러면 그동안에 정치 하나도 안 했나?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럼 물갈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29일 날 표결하는데 재표결 앞두고 난 다음에 반란표 생길까봐 이렇게 공천을 못 한다고 하면 물갈이 못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입법부가 그러면은 영부인 한 명한테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공천 물갈이를 하면 중진 의원들 안 나가고 어떻게 물갈이가 되겠어요? 다 5선, 4선, 3선, 6선, 심지어 6선 도전까지 있어. 나는 절대 못 움직여. 국민의힘은 3선 이상 도전만 해도 30% 감산을 받아요. 그래서 홍문표 의원이 결국은 그 대통령실 수석한테 밀려가지고 자기 그냥 그러니까 나 그냥 출마 안 할게 이렇게 해버렸잖아. 민주당의 다선 의원들은 다 30% 감산하고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야.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 왜 쳐내? 그러면서 막 뒤로 자빠져가지고 뭐 단식을 하니 뭐 아니 국회 가지고 의정 질문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나는 뭐 탈당을 하니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상적으로 시끄럽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우리가 너무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 혁신은 뭐 민주당의 혁신만 꼭 혁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이 왜 안 하는지 민주당이 왜 하려고 하는지 그 본질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에 이어서 또 하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잘한다라고 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또 현역 사실은 컷오프 당할 수 있는 현역을 다른 지역에 옮기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잡음이 없이 했네 이런 거잖아요. 네. 중앙일보라는 신문 사설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돌려막기는 선거 국민에 대한 무례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원론적으로 따지면 그게 사실 용납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또 이런 데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지어 이렇게 썼습니다. 예전엔 당적을 수시로 바꾸는 정치인을 철새라 했지만 이대로라면 선거구가 수시로 바뀌는 신종 철새가 양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원론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지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지적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예. 언론 지형이 너무 한쪽에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스콕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한 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